오늘 본 수업에 대해서는 이제 방사선이 어떤 거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방사선을 접하는 환경들이 어떤 거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폭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어떤지, 그러면 그거를 막는 디톡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쁜 스튜어디스 언니 사진 하나 제가 찾아왔어요. 이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사진을 찾고 싶었는데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대한항공, 우리가 항공사 직원들 있잖아요. 기장님이나 뭐 이 승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이게 약간 직업병처럼 이런 질병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가 보통 지인 통해서, 우리가 의료인들은 대부분 조금 알고 있어요. 어떤 병이냐면, 이제 뒤에서 있다 오늘 방사선하고 연관이 있겠지만 어 그 유방암, 갑상선암 이런 질병들이 생각보다 항공사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질병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늘 수업하고 연관이 있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왜 그렇구나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방사선의 종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라돈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침대에서 라돈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막 엄청난 침대 회수하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그때가 2008년인가요? 하여튼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사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 라돈 침대 사태가 있었어요. 그 대진 침대라고 하는 곳에서 그 매트릭스에서 라돈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침대를 다 수거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때 교육기관에 있었는데, 교육기관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의무실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침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라돈 때문에 침대를 다 막 그 회수 조치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라돈이란 물질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담배, 담배 피시는 분들 있잖아요. 담배. 그다음에 엑스레이. 자, 우리가 오늘 방사선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라디오, 텔레비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 그다음에 제가 지금 노트북 앞에 있는데 노트북,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자외선, 그다음에 오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엑스레이하고 감마선에 대한 얘기를 좀, 엑스레이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왜 나쁜지, 내가 지금 뭘 노출이 돼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생각을 안 하고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엑스레이는 다들 찍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제가 지금은 이제 나와서 창업을 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 교육기관에 있을 때도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매년 건강검진, 결핵검진 때문에 매년 우리가 보통 학교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건강검진 매년 받잖아요. 이게 한 명이라 누가 결핵이 있거나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음성 해드릴게요. 자, 승민이 음성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집단으로 있는 모인 공간에서 누구 한 명이 전염병에 걸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매년 엑스레이 검진을 받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뭐 남편분이든 아니 직장 가입자든 간에 우리가 보통 또 좀 더 VIP 이런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MRI, PET, 뭐 CT, 뭐 이런 검사들을, 고가의 장비들을 매년 검진을 받을 거예요. 그게 이제 회사에서 그 비용을 다 처리해 주는 거니까 대부분 검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엑스레이를 이제 가장 소량으로 노출되는 게 사실 엑스레이고,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정도는 괜찮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엑스레이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괜찮지 않다는 걸 오늘 말씀드릴게요. 오늘 엑스레이가, 보통 엑스레이는 1회 찍을 때 우리가 그 기준을 램이라는 단어, 그 단위로 표시를 하는데, 그 1회의 램을 우리가 흡수를 하는데, 방사선에 굉장히 약한 부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부위가 생식기, 그 다음에 뭐 갑상선, 폐, 뇌 이런 쪽으로 유입이 되면 다른 부위보다 굉장히 더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뒤에서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임산부들이 엑스레이 찍을 때 뭐 납가운 같은 거, 이렇게 방사선을 막아주는 납가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치마처럼 되는데 납으로 돼가지고 그걸 뭐 꼭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납가운을
이렇게 입고 찍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찍지 않는다든지 그런데 옛날에는 이 방사선의 위험성을 모를 때는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1970년대만 해도 임산부들도 막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이 엑스레이가 인간한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모르고 임산부들도 엑스레이 찍고 나서 엄청난 기형아가 나온다든지 어떤 질병 암 발생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방사선과 인간의 건강이라는 저자를 쓴 그 골프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엑스레이 한 번 노출이 되면 만약에 100만 명 중에 사람들 중에 3,077명이 치명적인 암에 걸릴 수 있다. 한 번 노출했을 때. 그래서 1에 노출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요. 보통 250분의 1이라고 합니다. 250분의 1도 사실 적은 확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250분의 1이 뭐 나는 안 걸리겠지? 이게 아니라 적은 확률이 아니고 여러분들 엑스레이 한 번만 찍으신 분 없을걸요? 저도 지금 매년 진짜 매년 제가 직장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매년 찍었죠. 그다음 뭐 CT 찍었죠. 뭐 그다음에 뭐 페트도 찍었죠.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그 1년마다 받는 엑스레이 아니 그 건강검진에 CT는 꼭 들어갔을 거예요. CT. 뒤에서 CT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10회가 뭐예요? 저는 진짜 아직까지 암이 안 걸린 게 이상할 정도로 정말 다행일 정도로 한 100회 정도의 분량 정도로 노출이 됐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건강검진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찍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엑스레이 단 10회만 찍었어도 확률이 25분의 1로 암 환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옛날 어른들은 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더 잘 먹고 더 편안하고 영양 상태도 좋고 막 몸에 좋은 거 다 챙겨 먹는데도 지금 암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아요. 그 이유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요. 한번 찍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특히 방사선에 취약한 아이들이 어릴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그 다음에 만약에 임산부라든지, 지금 그 아기들은 세포분열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기들이 세포분열이 일어나서 팔도 생기고, 다리도 생기고, 심장도 생기고, 오장육부가 다 생긴단 말이에요. 세포분열이 생기는데. 그런데 모르고 방사선에 노출됐다? 이러면 아이가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담배. 예, 여러분이 이제 또 이 방사선이 또 왜 나쁘냐면요. 이게 방사선에 우리가 쪼이면 이 조직에 있는 전자들이 방사선 그 동위원소의 에너지에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어떤 특정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화합물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뭐 조직이 변한다든지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기형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암이 발생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물론 이제 의료계에서는 보통 허용치가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인체에 피해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찍는 게 아니라 누적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찍잖아요. 매년 찍고 또 어떤 특정 질병, 내가 어떤 뭐 암이 발생하거나 그런 뭐 전신 CT 다 찍고 막 전신 모든 검진 다 하잖아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이런 검진이 보험이 안 된다 보니까 되게 고가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굉장히 과잉 진료라고 할까요? 우리가 암을 찾기 위해서 사실 암이 요만한 콩알만한 암을 찾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검진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되죠. 왜냐하면 그 검진을 해야지만 돈이 되고 영리 목적을 그러니까 민간병원 같은 곳들은 영리 목적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분들이 이게 나쁜 걸 아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 보셨나요? 잘 못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허용치라는 기준을 이게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찍고 말 게 아니라 여러 번 찍는다는 거, 누적이 된다는 거하고, 또 이 방사선이 우리 전자, 우리 조직 속에서 전자를 파괴해서 우리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암이 발생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라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도 라돈이라는 게 많아요. 제가 아까 침대 사태를 말씀드렸죠. 몇 년 전에 대진 침대 그 매트릭스에서 라돈이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 침대를 다 수거하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잖아요.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나 대중교통을 타실 때도 그 지하철에 보면 우리나라 지하철은 정말 깨끗한 전 세계적으로 지하철이 굉장히 깨끗하고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공기 그 뭐랄까요 순환 정화가 안 돼요. 정화가 안 된다 보니까 이 라돈이란 발암물질이 사실 지하철역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라돈이라는 거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중금속으로 변해요. 플루니움, 비스무스, 납 같은 걸로 변질이 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변질이 되면서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 라돈이라는 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우리 환기 잘 안 되고 또 특히 새집 증후군. 여러분들이 집을 새로 졌다든지 뭐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건축자재 같은 것들이 새로 쓰잖아요. 벽돌이나 건축자재, 콘크리트 이런 데서 라돈이라는 물질이 아까도 생활 방사선 이런 물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돈의 위험에 항상 빠져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또 특히 또 담배 피시는 분들도 이 라돈이라는 물질이 담배 안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은 본인이 막 안 걸리겠다고 열심히 운동하고 막 몸에 좋은 영양제 먹고 그러면 뭐예요? 지금 발암물질인 그 담배를 몸속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담배 피시는 주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몸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담배는 피시냐고 그러는데 어 차라리 그 몸에 좋은 거 먹고 막 운동하지 마시고 차라리 담배를 끊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끊기 쉽지 않죠. 담배는 거의 마약과 같은 물질이라서 끊기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양이 피폭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건강검진 많이 받잖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2000년도로 넘어서 유방암 환자, 갑상선 암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특히 여성암 1위가 요즘 그 여성암은 1위가 갑상선암이에요. 갑상선암.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갑상선 암은 암이 아니라고 해서 뭐 보장 이런 것들도 다 빼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방암 갑상선암이 2000년 들어서 너무너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사실 의료인들은 이 방사선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죠. 왜냐면 이렇게 잘못 얘기했다가 굉장히 곤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그 북미 방사선과 학회에서는 CT는 안전한 검사이다. 우리가 꼭 필요하신 분은 해야죠. 우리가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교통사고가 있다든지 어느 특정 질병을 우리가 찾아야 될 때 CT 검사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말고 가급적 꼭 필요한 경우만 CT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고 그다음에 그 강남 세브란스의 방사선 종양학과 그 교수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병원들이 우리가 그 건강 검진할 때 진료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너무 경쟁적으로 CT 촬영을 오남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찍어도 되는데 찍고 너무 많이 남용을 하고 있다는 거. 오남용을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지금 CT 촬영에 따라서 방사선 노출과 암 발병 간에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을 잘 뒤집어 보세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상관관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돌려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2번 부정을 한 거예요. 2번 부정. 2번 부정을 하면 긍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는데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의사들도 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물증은 없고 심증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양을 한번 볼게요. 방사선 양을 노출량을 한번 봤더니
자, 우리가 흉부 엑스레이 찍는 게 가장 최소예요. 0.1이거든요. 이 단위가, 이거 뭐라고 있더라? MSV 단위인데요. 한 번 엑스레이 찍을 때 0.1이거든요. 0.1.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연방사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항공사 직원들이, 우리가 그 지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그러면 자연계에도 방사선 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몸으로. 그러니까 자연 방사선 양이 1.4, 그 다음에 1년에 제한된 방사선 양이 20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20을 넘으면 안 돼요. 자, 근데 우리가 한 번 CT 찍을 때 보세요. 흉부 CT 한 번 찍을 때 7.8, 복부 CT 찍을 때 무려 12.4고요. 그 다음 펫 CT. 아, 제가 작년 연말에 제가 펫 CT를 찍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찍지 말 걸. 근데 이제 그게 이게 뭐 이렇게 건강검진 항목이 이렇게 패키지로 돼가지고 찍었는데, 찍으면서도 사실 좀 찝찝했거든요. 근데 찍었는데, 저도 이제 패시티는 처음 찍었어요. 그냥 뭐 CT 같은 거 찍었는데, 아, 그때 찍을 때 굉장히 좀 찝찝했는데, 하여튼, 괜히 찍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양이 피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다른 그 조사를 또 갖고 왔나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여기서, 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뭐였냐면, 패시티도 14.5, 이게 그 약간 보고한 그 협회나, 여기 이제 부산일보였는데, 보고한 협회마다 이게 양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패시티는 14.5고요. 그 다음에 관상동맥 조영술 있죠. 우리 관상동맥 CT 조영술 할 때 그 조영제를 우리가 혈액 안에 혈관 주사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관상동맥 CT 조영술 할 때는 무려 16입니다. 16. 그리고 뭐 유방 촬영 이런 것들은 좀 양이 적은데 어찌됐든 CT하고 펫CT, 조영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부 CT는 연간 피폭의 기준의 10배고 그 다음에 펫CT, 우리 펫CT 아까 말씀드렸죠. 펫CT는 보통 한 번 찍었을 때 이게 분량이 14에서 25년 분량을 한 번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에 25년치의 방사선을 한 번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되게 찝찝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장비가 노후화됐거나 그러면 재촬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CT가 몸에 안 좋은데 한 번만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조그만 병원에서 CT 검사를 했는데 이게 내가 큰 3차 종합병원을 옮겼을 때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또 찍죠. 내가 여기서 찍은 결과지를 갖고 가서 거기서 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통 병원을 옮기게 되면 거기서 CT 또 찍어요. 다른 병원에서 찍은 거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뭐 CT 다시 찍고, MRI도 또 다시 찍고, 뭐 엑스레이도 다시 찍고, 뭐 이런 경우 나는 똑같은 환자인데 내가 이쪽 병원에서 1차 병원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을 옮길 때 1차, 2차, 3차 기간으로 이렇게 순위대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1차 기간이 이제 우리 동네 병원, 2차가 약간 준종합병원, 3차가 이제 종합병원인데 보통 우리가 바로 3차로 가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로 이렇게 통로로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전병원에서 찍은 것들을 가지고 가도 그 큰 종합병원 같은 데서는 다시 찍으라고 그래요, 보통. 아,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도 문제죠. 우리가 검진 한번 찍을 때 그 검사비가 싸지도 않은데, 문제는 우리가 엄청난 방사선을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앞으로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CT가 보통 엑스레이보다 무려 400배라고 합니다. 400배. 여러분들 400배. 우리가 흉부 엑스레이 한번 찍는 것도 되게 찝찝한데 여러분 CT를 한번 찍으면 그 엑스레이 400배 되는 방사선의 양을 몸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얼마나 찝찝해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빠졌구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CT 검사는요, 여러분 아마 CT 찍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통로 같은 데 누워가지고 통에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360도 다 돌아가면서 찍잖아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찍은 펫시티도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층층층층층 내려가면서 시트를 계속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내 몸에 쪼이는 거예요. 무려 그게 X선마다 400배, X선 한 번 찍을 때 왜 400배의 양을 내 몸에 쪼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트는요, 같은 부위를 3년 안에 다시 찍지 말라고 해요. 권고사항이에요. 이건 권고사항. 근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찍어서 3년 안에 다시 한 번 찍지 말라고 동일 부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찍고 또 찍고 동일한 부위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도 함량을 볼게요. 여기 지금 의협신문에서 나온 함량인데 잠깐만요. 자, 의협신문 여기 보면 흉부 X선이 0.1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맘모그램 우리 보통 그 유방에 이제 뭐 혹이 생기거나 암 검진하거나 그럴 때 보통 맘모그램이 0.8, 그다음에 머리 CT가 2고요. 그다음에 흉부 CT 10, 복부 CT 10, 그다음에 심장 CT 그 혈관 조영술이 18. 자, 그다음에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전신 스크리닝 CT가 25, 무려 25고요. 그 맨 밑에 보시면 2차 세계대전 핵폭탄의 평균값이 20입니다. 20. 이게 전신 스크리닝 CT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암 환자들이 이제 암 한 번 발병하고 나서 재발했다거나 그러면 어디에서 재발했는지, 예를 들어서 원래 그 암 발생한 부위는 어느 오리진 그 어떤 부위가 있는데 전이가 되었고 다른 부위에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암세포는 전이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림프선이나 혈관을 타고 다른 데로 가서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보통 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암 환자들이 1차 검진 끝나고 나서 다시 한참 몇 년 있다가 전이가 되면 어디 부위에 전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신 스크리닝 CT를 찍는단 말이에요. 이게 전신 스크리닝. 아까 펫CT 같은 것들. 그러면 무려 이 양이, 배출량이 25란 말이에요. 25는 2차 세계대전 핵폭탄 양보다도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암 환자들 자체가 면역력도 굉장히 낮아져 있고, 면역력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검진을 위해서 또다시 엄청난 방사선을 몸에다 또 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선 요법 또 받잖아요. 항암 방사선. 이제 이따가 제가 항암 방사선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럼 피폭량에 대해서 신체 영향은 어떤 영향?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밑에 흉부 X선이 약간 0.1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4가 일상생활에서 연간 노출량. 1년 동안 내가 노출된 양이 2.4예요. 자, 그 다음에 방사선 관련 직종자. 우리 그 병원에 가면 맨날 엑스레이 찍는 분들 있잖아요. 방사선 기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방사선과에 근무하시는 의료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이 50입니다. 50. 자, 그 다음에 100은요. 눈에 보이는 영향은 없지만 향후 암 발생률이 0.5% 높아지는 경우요. 그 다음에 400은요. 우리가 일본의 그때 후쿠시마에서 원전 3호기가 우리 폭발했잖아요. 근데 여기 원전 3호기 주변에서의 검출량이 400입니다. 400. 자, 그 다음에 500은요. 림프구가 감소해요. 이제 이 림프구가 감소한다는 건 암 환자들한테 엄청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암 환자들이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림프구 안에 여러분들 백혈구 들어보셨죠? 우리 백혈구, 뭐 적혈구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백혈구 안에 림프구라는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암을 잡아먹는 NK세포, 그 다음에 뭐 T세포, B세포, 이런 면역세포들이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암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칭해서 우리가 보통 림프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림프구가 500을 쏘이면 림프구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상인보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데 방사선을 많이 피폭하고 특히 방사선 요법을 받고 나서 아니면 항암 요법을 받고 나면 림프구가 완전히 감소해요. 정상 수치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암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 면역력이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림프구 숫자를 계속 체크를 해요, 환자들의. 암 환자들은 이 림프구 숫자를 계속 체크하면서 상태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구 숫자가 올라가면 좀 면역력이 좋아졌다고 보고, 림프 숫자가 너무 떨어지면 이제 암뿐만 아니라 아주 조그만 감염, 뭐 조그만 상처, 이런 거에도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왜 백혈병 환자들 보면 무균술 들어가는 이유가 이러면 림프구 숫자가 너무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조그만 균이라도 들어오면 그 균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균실 들어가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500부터 해요, 500. 자, 그리고 이제 1000 되면 이제 구토나 나른한 느낌. 우리가 방사선요법 받을 때, 우리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암 환자들이 방사선요법 받으면 어때요? 막 구토하고, 몸이 기운 없고, 에너지가 거의 다운되고. 그래서 암 환자들이 그 방사선요법이나 항암요법을 받으면, 우리가 정상 에너지가 100으로 봤을 때, 환자들이 이런 치료를 받으면 맞으면 에너지가 거의 10에서 20%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없어서 누워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그 400이면 이제 피폭으로 사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4천. 4천이면 이제 30일 이내에 50%가 사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데, 자, 요거 하나 또 볼게요. 자, 자연방사선 있고요. 자, 요 얘기할게요. 우리가 보통 비행기 여행할 때, 일회 여행할 때 0.07이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맨 앞에서 항공사 직원들이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기 중에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그 지칭하는 층이 있는데, 뭐, 무슨 층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름 생각이 안 나. 그 층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그냥 땅에서 받는 방사선보다 더 많은 방사선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몸이 피폭이 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예요. 자연 방사선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공기 중에 자연 방사선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2인당 자연방사선 노출량은 3.0.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대진침대, 아까 라돈이 발견된 그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에서 뭐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9까지 이게 배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를 막 수거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작업자가 1년 동안 받는 게 22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잠깐 그림을 제가 못 바꿔드렸네요. 자, 그림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암 치료 보이세요? 암 치료. 암 치료. 암 치료는 1000에서 3000 사이. 1000에서 3000 사이. 우리 항암 요법으로 받는 우리가 암 환자들이 보통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 항암요법 약물 받거나 항암 방사선을 받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항암 방사선을 받을 때 보통 이 피폭량이 2000에서 3000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의 방사선을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방사선 요법을 밟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암 환자들이 방법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수술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항암요법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뭐 차선으로 방사선 요법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받긴 받아야 돼요. 생명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무려 1000에서 2000, 3000 사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많은 방사선 요법을 받고 나면 아까 림프구가 감소되면서 면역력이 다시 뚝 떨어지겠죠. 이런 악순환에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방사선 요법을 받고 나서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됐을 때 2차 재발, 3차 재발됐을 때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 림프구가 감소돼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암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 피폭, 방사선에 이렇게 많이 노출된다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엑스레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엑스레이도 우리가 매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에디슨이 발견을 했는데 에디슨이 이제 이걸 발견할 당시 이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몰랐어요. 에디슨조차도 몰랐고요. 그 사람의 그 조수 중에 델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험하는 동안에 이제 이 사람이 몸에 다 엑스레이를 받은 거예요. 노출이 된 거예요, 이 조수가. 그래가지고 이 방사선 때문에 1904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몰랐어요. 이 사람 도대체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1930년부터 우리가 폐결핵 진단을 하기 위해서 흉부 엑스레이를 사용했고, 그 이후에 유방암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미국에서 굉장히 증가했고요. 특히 이때는 방사선이 태아에
기형아를 유발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때 갑자기 아이들이 기형아가 너무 많이 발생했고 또 어린이 백혈병이 너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게 임산부가 무분별한 엑스레이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이 추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방사선의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임산부들은 좀 제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한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옛날에 또 이런 게 있었대요.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신발 가게에서 엑스레이 투식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50년대 사람들이 가서 그 자기 발을 이렇게 딱 대면 투시기를 딱 투시하면 자기 이렇게 뼈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그 수술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뼈를 맞추는 수술, 뭐 엑스레이 예를 들면 정형외 있거나 신경외 있거나 이런 거 수술할 때 실시간으로 뼈를 보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 투시기를 수술실 안에서 쓰거든요. 의사들이 직접 써요. 이렇게 보면서 이걸 투시기를 보면서 뼈를 맞추고 뭐 나사를 끼우고 뼈를 맞춰서 뭐 이렇게 뭐 붙이고 막 이런 작업을 할 때 투시기를 써요. 지금 이 수술방에서 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납가운 이렇게 방사선을 좀 막는 가운을 입긴 하는데 가운에 있는 게 이제 이 앞에 복부하고 흉부만 가리는 거고 사실 여기 목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다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방사선에 좀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좀 찝찝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투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계속 발을 갖다 대면서 맨날 이걸 쪼였던 거예요. 쪼였는데 나중에 이후에 이 아이들이 이게 방사선이 굉장히 취약한 곳이 어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뇌하고 생식기. 여러분들 생식기 있잖아요. 생식기. 그래서 유전적인 결함이나 암을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쓰질 않고 우리가 보통 의료기용으로 이제 병원이나 수술실이나 이런 의료기용으로만 쓰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신발 가게에서도 엑스레이 투시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970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유방암 캠페인을 위해서 엑스레이를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때 막 25만 명의 여성분들을 유방암 때문에 엑스레이를 엄청나게 찍었어요. 찍고 나서 그때 보통 지금은 아까 0.1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는 1에 10라드. 지금의 100배죠, 100배. 10배가 아니라 100배죠. 100배가 되는 방사선을 한 번 쏠 때 노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유방암에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방사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방사선. 그래서 그때 양을 확 줄였어요. 그때는 1회당 10라드였는데 이제는 0.1라드로 낮췄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임신부라든지 임신한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여성분들이 엑스레이 찍지 말라고 지금 이제 권고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방사선에는 안전 수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허용치라고 해도 우리가 병원에서 허용치라서 괜찮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괜찮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요즘에 이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여러분 치과 가면 우리가 보통 어른들도 막 이 발치할 때도 엑스레이 찍잖아요. 근데 그래도 성인들은 좀 나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뭐 우리 치과 가면 다 애기 이 하나 뽑을 때도 뭐 충치 생기면 의뢰 그냥 루틴처럼 엑스레이 찍습니다. 엑스레이 찍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많이 찍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추후에 망설임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현대의학의 핵발전소 핵무기를 발생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을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들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우리 지금 어, 암 환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항암 방사선을 쪼이고 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저희 친정 아버님이 지금 이제 80이 넘으셔서 82세인가 그런데 저희 아버님도 60세 때 60대에 이제 암 환자셔가지고 그때 이제 수술도 하시고 방사선 요법도 사실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어 저는 그냥 방사선을 쪼이면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아무 부작용도 없고 제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한번 우리가 방사선 찍으면 아프지 않잖아요. 뭐 아프지도 않고 뭐 별 부작용도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방사선을 봤더니 공통적인 부작용이 이제 전신 피로, 에너지, 아까 에너지 레벨이 엄청 떨어진다 했때 에너지 레벨이 거의 10에서 20% 떨어져요. 우리가 정상의 에너지를 100으로 잡았을 때 에너지가 보통 10에서 20% 떨어지고요. 그리고 방사선이라는 게 어, 암세포만 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암세포 쏘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도 손상이 입어요. 손상을 입어가지고, 물론 요즘은 기계들이 점점점 더 정밀화되어 있고, 점점점 더 좋아진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세포도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이제 뇌는 일단 뇌가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뇌 손상되고, 또 그 부위에 탈모가 있다든지, 뭐 구토 증상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피부가 탈색이 된다든지 이런 변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하고 목 부분은 이제 뭐 그 조직의 변화라든지, 뭐 그러니까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다든지, 심지어는 식도 같은 경우는 유착이 돼가지고 음식물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도와 식도 점막이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야. 여기 통로가 이렇게 붙어버리는 걸 유착이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유방암 같은 경우는 피부 변화.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너무 징그러워서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진 찾아보시면 아 정말 너무 처참하고 너무 좀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막 음, 색소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려움증, 출혈 막 하여튼 너무 보기가 좀 처참해서 제가 사진까지 요렇게만 가져왔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뭐 하여튼 다양하게 뭐 예를 들어서 장기 복부 같은 경우는 재앙이 생긴다든지 천공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 여성이나 남성 생식기는 성기능이 변화가 온다든지 여성 같은 경우는 조기 폐견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호르몬의 분비가 안 되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작용을 오늘 제가 다 얘기를 드릴 수 없고 그냥 우리가 가장 피부 부작용만 좀 말씀드릴게요. 피부 부작용을 받으면 막 햇빛에 그을린 것처럼 검게 변하고 가렵고 껍데기가 막 이렇게 벗겨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붓고 그리고 색깔이 막 검은색으로 착색되면서 또 머리 같은 경우는 탈모 증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 안타깝더라고요. 막 화상 입은 그러니까 약간 화상 흉터처럼 막 붉게 변해서 여러분들 화상 흉터는 아시죠? 화상 입은 거 그러니까 방사선 화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사선 화상 입은 것처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조금 뒤에서 소개하는 것들이 빨리 회복된다든지 좀 디톡스하는 약물이나 뭐 식품 같은 것들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같은 경우 부작용, 뭐 인지 기능의 변화, 경련이 온다. 특히 이제 머리는 뇌 기능이기 때문에 경련이 오거나 인지 기능의 변화가 오거나 염증, 탈모 같은 것들이 오고 이제 나머지는 뭐 피부 조직의 변화들이 이렇게 좀 많은데요. 자, 이런 것들은 좀